제가 6월 초 전라남도 장흥에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박진아 하백이 고향이 장흥입니다. 그 박진아 하백이 제목이 박진아의 신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시를 고향에서 했습니다. 박진아 하백은 제가 한 30년 정도 알고 있고 저하고는 동갑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전남대학교 철학과에 김상봉 교수가 박진아 미술에 대해서 특강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영상을 좀 찍었으면 하는 이제 요청을 받고 제가 기꺼이 갔습니다. 저는 저 역시 이제 김상봉 교수가 만남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만남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책도 내고, 그래서 제가 박진아 화백 소개로 제가 김상봉 교수 책을 여러 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술 특강은 영상을 잘 담아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 있는 동안 박진아 화백과 함께 고향에 태어난 곳, 그리고 그 앞에 장흥 바닷가 그렇게 또 같이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흥의 북쪽에는 이제 보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조금 산세가 험합니다. 그래서 보림사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장흥 동학혁명 기념관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천도교에 동학에 관심을 대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반 박진아 하백이 그 용담정에 한번 가서 상당히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동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마 그 박진아 하백의 영향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동학혁명의 마지막 격전지입니다. 장흥이. 제가 이제 장흥을 처음 가봤죠. 가보고, 그 지형적인 특징은 이제 장흥의 북쪽은 산세가 험합니다. 그래서 그 빨치산들이 거기서 어떤 투쟁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장흥을 섬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흥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에 3만 명이 거기에 이제 동학군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 제가 잘 몰랐는데 3만 명이 희생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몇백 명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미확인된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장흥은 그 옆에 보성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 반대편으로는 강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강진 앞바다와 보성 앞바다에 있는 섬 전부가 장흥에 속했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동학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일제가 그 섬들을 다 쪼개가지고 한쪽은 보성해주고 또 한쪽은 강진해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그 동네에 계신 어떤 이제 교수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돌아보고 또
그 장흥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그리고 장흥이라는 지역에서 동학혁명의 마지막 격전지가 왜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갔다 온 지가 제가 6월 10일 날 왔습니다. 6월 10일 날 오고 그 영상 작업을 제가 어저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에 대한 그 강의를 2시간 반을 그냥 올려놓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10개 소제목으로 제가 쪼개서 10개를 지금 다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통으로 하나를 이제 2시간 16분짜리로 해서 일단 업로드를 다 해놨고 예약을 다 걸어뒀습니다. 예. 한꺼번에 올리면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개, 3개씩 2개 정도씩 보실 수 있게 해서 7월 한 16일이면 일단 짧은 것들이 끝나고 마지막 긴 거는 이제 8월 15일 날 제가 올릴 이렇게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예, 이제 저는 장흥 다녀온 게 이제 비로소 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달에인가 동학 관련된 소설이 2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소설책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주문해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분 다 공교롭게도 명예퇴직하신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제 선입관이죠. 이거 재미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김민환의 등대입니다. 이분은 이제 언론학을 전공하셨어요. 또 2번째는 뭐냐? 안사만의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 예, 그래서 저는 특히 2번째 제목 보고 야, 이거 진짜 재미없겠다. 바이마르도 낯선 데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하고 그냥 한번 보자. 예, 그렇게 이제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이제 봤습니다. 특히 이제 등대를 말씀드리자면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 저희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됐는데 1909년 전라남도 완도군 수완도에서 일어난 등대 습격 사건을 소설의 무대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섬에서 이 동학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동학당이라고 그러겠죠. 그 마을에 동학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약간 소문도 돌았고, 거기에 이제 유학을 하시는 분들, 서당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전부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예, 이제 그런 데서 그 서범규 훈장이라고 그 서당의 훈장의 아들이 주인공이 돼서 예, 그 마을에 일본인들이 와서 살면서 또 일본인의 그 집의 딸에 대한 어떤 사랑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도 하면서 또 결국은 그 서범규 훈장이 동학이 뭔지는 알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훈장 선생님이 동학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같이 요즘으로 치면 스터디 그룹을 만든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그 동네에 또 소문도 퍼지면서 이제 안 좋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가는데, 이제 거기서 가르치면서 지금 이제 포동문 저희가 읽으셨잖아요. 신동명 동독이 포동문과 논학문의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이제 그 훈장의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제가 좀 반가웠습니다. 저렇게 천도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저렇게 공부를 해서 저 정도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에 제가 살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전개를 사랑이라는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따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끌고 가서 사실은 빠른 시간 안에 그 소설을 다 봤고요. 그 보고 나서 느낀 소감은 동경대전에 나온 그 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도기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소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 뭐 이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게 공부를 안 하더라도 소설책만 봐도 그 핵심을 이렇게 잔잔하게 여운으로 느낄 수 있다면, 야 이런 방식도 상당히 좋은 포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는 이 주인공이 일단 뭐 삼신할매인가요? 예. 어떤 그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의 경주에 어디에 거기 갔다가 독일인 관광객들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이 주인공이 이제 독일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독일어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여하튼 얘기가 이제 전개되면서 그 다음에 시차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바이마르에 가서 2달 동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 주인공의 아버지의 삶을 이제 돌아보고 또 자기 할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동학에 관련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걸 다 그 당시를 돌아보고 추체험을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동학의 후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느껴가는 거죠. 그렇게 느껴가면서 주인공이 또 근대사에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오는 이런 거를 또 정치가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모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서양 철학을 독일 유학 가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늦게나마 자기가 동학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면서 결국은 그 바이마르에서 2달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거기서 동학 특강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도 있지만 우리 동양의 특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걸 이어받은 동학의 후예인 나를 깨닫고 어떤 그 동학이 새롭게 서양과 이 지금 이런 걸 아우르는 어떤 그런 길로 나갈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동학의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또 용담유사의 용담가도 인용하고 거기에 보면서 이분 역시 많은 공부가 됐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근현대사 우리가 뭐 5.18 광주 사태가 광주 혁명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어떤 동학이라고 하는 거를 은연중에 어떤 우리의 어떤 모색할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소설에서 제시하는 거가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와닿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책을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느꼈던 거는 야 이거 우리 천도교인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렁설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소설은 2024년도에 서울 출판사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2년 전 2022년에 문학평론가 이무기가 이분이 지금 현재 서울 출판사의 대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10년 이상 동학 공부한 걸 바탕으로 2022년에 재작년이죠. 뉴욕 문해론을 출간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라는 그 책의 서평을 쓰신 분의 책을 읽다가 이게 있다는 걸 알아서 제가 사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저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600페이지 될까요? 예, 그런데 저기에 앞에 한 400페이지가 동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포동문 논학문도 인용하고, 그 다음에 강림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단군 신화, 그 다음에 무속의 관점을 이렇게 가볍게 할 것이 아니고 단군 신화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아주 넓은 의미의 무당 무자 이런 개념을 쭉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니라 사람이 어찌 이를 알리요 천지는 알아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나니라 이렇게 하면서 귀신론에 대한 것도 많은 분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양 일변도의 문학 비평을 동학과 단군 신화 그리고 무속, 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뉴욕 문해론을 아주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그 주문에 있는 지기, 지기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두꺼운 책이라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목차라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이 동경대전 1과 2를 2021년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런 문학 평론가의 책도 나왔고 올해는 또 2권의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문학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이 문학에 관련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의 전부다 이렇게 알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장흥에서 김상봉 교수 특강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김상봉 교수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일단 그분의 기본 개념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그 미술 평론이 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이분은 하여간 그 그림적인 걸 다 떠나서라도 2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민중이란 무엇이냐? 민중미술이라 그러면 그림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민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오직 고통에 대한 응답인 한에서 민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민중 미술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을 표현했는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민중 미술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도 마찬가지겠죠.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더라도 고통받고 순환받는 인간이야말로 바로 민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민중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민중미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종교가 그렇다 그러면 민중적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학이 그렇다 그러면은 민중적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중이 순환당하면서 저항할 때 비로소 역사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가 동학혁명 이래로 지금까지 민중들이 어떤 항쟁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순환받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한, 그 한에서 민중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 뭐냐? 서로 주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과 만나는 것,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리움을 같이 느끼고 그리고 역사의 능선을 함께 밀어 올리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주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진아 하백이 2014년도에 그린 사인 여천이란 대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6m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높이는 3m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 그림이 장흥 동학혁명 미술관 들어가자마자 대작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서로 주체성의 뜨거운 부름, 같이 가자는 함성,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박진아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박진아 그림의 사인여천 무량화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인여천을 보고 이분이 저것이야말로 서로 주체성을 잘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특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15년에 김상봉 교수가 만남의 철학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그때 무렵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김상봉 교수가 쓰고 있지만 특히 이 만남의 철학은 대담한 내용인데 이거 역시 분량이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대화체로 돼서 굉장히 알아보기 좋습니다. 예. 거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서로 주체성, 고통에 대한 응답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또 김상봉 교수가 최근에 2020년에 논문 하나 냈는데요. 논문이 수은과 만해와 전태일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란 그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동경대전의 포동문을 여기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교수도. 동학혁명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민중항쟁의 역사가 혁명의 역사로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반해서 믿음의 역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수은의 동경대전을 통해서 항쟁의 역사라기보다는 믿음의 역사를 천착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혁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혁명을 만들어낸 그쵸? 그 파도 밑에 있는 큰 그것이 무엇일까? 혁명만 가지고 혁명이 됐을까?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아니었나 이렇게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뭐냐? 어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거는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목숨을 자기 죽는지 알면서도 던질 수 있었던 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분의 내용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종교는 신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불화라는 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은과 만해와 전태일이 만났던 신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규정된 인격신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도 규정되지 않고 한정되지도 않는 무한한 인격이다 이렇게 김상봉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자기 속에 품어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진정한 전체인 하나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어디서 또, 예, 예. 네. 저도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은과 만해와 전태일이 만났던 님이야말로 무한한 인격으로서 인류를 하나로 만나게 하는 새로운 신일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김상봉 교수는. 네. 예. 자, 올해 초에 2023년 초 김상봉 교수가 작은 책을 또 하나 냈습니다. 영성 없는 진보. 근데 그거의 부제가 뭐냐면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생각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 1980년대 이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믿음, 믿음의 상실과 영성의 부재가 한국 민주주의 위기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간단히 인용하면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전체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전체와 내가 하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의 바다에 자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높으신 분이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박진아 하백 역시 2000년 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담정을 한번 우연히 갔다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동학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진아 하백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사색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영소, 동경대전의 시 나오죠. 영소. 우음, 영소는 밤을 노래함, 우음은 우연히 읊다, 우연히 노래하다 이런 건데, 그 작품을 2022년 강화도 전시할 때 이미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인 여천 무량화라는 제목으로는 2014년에 이미 대작을 완성했고요. 그러니까 한 2000년 초반부터 계속 그 공부도 하고,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강화도 만이산을 밤에 오르는 거를 오랫동안 했어요. 2000년 초에. 예. 그러면서 이제 밤에 대한, 어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그 당시에 김상봉 교수 역시 그 어둠에 대한 그러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 두 분이 서로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됐고, 예. 결국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박진아 하백에게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동학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자극을 받고 또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보십시오. 2021년 도올 김영옥이 동경대전을 출간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2022년에 문학평론가의 유역 문해론이 나오고 2024년도에 소설이 2권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동학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깊이 있으면서 또 재미있는 그러한 일들이 문학계에서 지금 막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신용을 내기보다도 상당히 내용도 아주 진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무척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그 훨씬 이전부터 철학계와 미술계에서 김상봉 교수와 박진아 하백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이전부터 훨씬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동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천착을 했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아닐까. 그리고 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대가 원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시대가 부르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왜 부를까? 그러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 이제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둠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깊은 만큼 더 이런 동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런 움직임들, 그 다음에 확신, 또 그동안 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책으로 써든 아니면 그림으로 써든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하는 이 시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동두천 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6월 달에 저희 교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신동명 동도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추모식을 저희 교구에서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결식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입니다. 저도 교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저도 처음이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도교 교당을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천도교에 대해서 다 궁금해합니다. 천도교가 뭐지? 천주교인가? 주로 많이. 대부분 그런 질문 하시죠. 왜? 천도 같고, 그렇죠? 가운데 주하고 교하고 뭐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같은 성이니까 천이라는. 천주 있는 것도 같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뭐 계속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잠시 있는 동안에 몇 분을 만나서 이제 좀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됐고, 또 그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런 조금 오해를 푸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그분들 역시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경조사라는 건 살면서 다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외 없이. 근데 천도교 방식은 아마 그분들이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갖고 좋은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는 이때 음식을 다 차리지 않고 저희는 생수 딱 한 그릇만을 저희는 이제 모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자영업으로 버티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찾는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유지하기도 힘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아주 팍팍한 살림살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오히려 우리 교구의 동독 분들도 주위의 어떤 어려움, 그러한 고통 이런 거를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으로 공감하면서 우리가 뭔가 또 새로운 길을 우리가 앞장서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고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동두천 교구 동독들은 이러한 시대적 부름에, 시대적 요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최근에 6월 들어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 동학의 열기가 뜨겁다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이러한 부름에 우리는 응답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러한 물음을 오늘 이제 던지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지혜를 짜서 하나씩 우리 동두천 교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일들을 같이 뜻을 모아서 하나씩 실천하는 그러한 앞으로 시간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름에 응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